강연 제목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내 나이에서 바꿀 수 있는 알츠하이머 회복 탄력성의 열쇠를 찾아서입니다. 저는 알츠하이머병 회복 탄력성의 열쇠를 찾는 뇌과학 전문가로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삶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나갈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치매가 예방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사람은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치매 환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미국과 유럽 등 고소득 국가에서는 연령 조정 치매 발병률이 약 25%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레켄비와 같은 단일 약물만으로는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로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가 더 자주 생기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 마을과 어린이가 많은 마을을 그대로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겠죠. 연령 조정 치매 발생률이란 나이 구조가 다른 공동체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 후 같은 나이대에서 새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을 계산한 건데요. 각 나이대별 치매 발생률을 표준 인구의 나이 비율에 맞춰 다시 계산해 모든 그룹이 같은 나이 구조를 갖는 것처럼 만든 후 비교하면 한 나라의 치매 발병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고 낮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치매 환자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같은 나이대에서 새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관리와 예방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부 국가, 특히 동아시아, 남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치매 발생률이 정체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럼 왜 어떤 뇌는 치매를 이겨낼까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알츠하이머 병리 저항성과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는 용어는 주로 도시 경관 설계에서 공원과 같은 열린 공간을 활용해 누구나 걷고 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그동안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알츠하이머 연구 분야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다른 의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뇌 속에 알츠하이머 병리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도 인지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병리 물질 자체가 처음부터 거의 쌓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치매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합니다. 처음에는 화면의 맨 왼쪽처럼 병리 물질도 없고 생각하는 능력도 정상인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뇌에 아밀로이드와 타우와 같은 치매 병리 물질은 쌓이지만 아직 인지 기능은 정상인 단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증상 아밀로이드 양성이라고 부르는 구간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병리 저항성입니다. 아포, 이포 유전자나 고령같이 치매로 가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병리 저항성이라는 힘은 물살을 거스르듯 뇌 안에 병리 물질 자체가 쌓이지 않게 막아냅니다. 회복 탄력성은 뇌 안에 치매 병리 물질이 가득 쌓여 있음에도 임상적 치매로 가는 오른쪽 방향의 물살에 거슬러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두 방향에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리 저항성을 키워 병리 물질이 애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 병리가 있어도 인지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힘이 함께 작용하면 치매로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뇌에서 가진 이런 회복 탄력성과 병리 저항성의 정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병리 저항성은 우리 뇌가 나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뇌 안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지우는 청소팀이 있는데요. 미세 악교세포와 별 악교세포, 그리고 혈관 주위 공간으로 구성된
글림파틱 시스템이 협력해 뇌에 쌓인 병리 물질을 빠르게 청소합니다. 최근에 여기에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더해졌는데요.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동물 실험 연구에서 비인두 부위의 림프계가 뇌에서 나온 노폐물이 뇌 척수액을 통해 바깥으로 나갔는데 핵심 관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은 뇌의 맷집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한 부위가 손상되면 마치 도로에 우회로를 새로 내듯 손상된 신경망을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른 신경망으로 대체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상을 뛰어난 적응력으로 이겨내고 인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뇌의 특별한 능력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하시지만 사실 의학 분야에서 회복 탄력성은 치매 유전자나 심한 고령과 같이 치매가 생기기 쉬운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빛을 잔뜩 쥐고도 아직 망하지 않고 이래저래 버티는 상황이 과연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현상은 치매가 발병하기 전까지는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더 높지만 일단 치매가 발병한 뒤부터는 무너지는 속도가 더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그럼 병리 저항성과 회복 탄력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치매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병리 저항성은 주로 몸을 쓰는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주 3회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뛰는 중강도 운동, 하루 7시간 안팎의 충분한 잠이 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는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은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과 같은 지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키워집니다. 치매 영상 진단 전문의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본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리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뇌가 병리 자체가 없는 깨끗한 상태이길 원하지 치매 병리 물질이 쌓여 있지만 다행히 증상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들수록 병리 자체를 완벽히 막는 것은 점점 어렵습니다. 정상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50대에는 10%, 7, 80%에는 20% 아밀로이드 펫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는데요. 이는 병리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며 이 지점에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결국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전략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내 나이에서 바꿀 수 있는 알츠하이머 회복 탄력성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학 저널인 란셋 학술지 안에 상설치매의원회가 2024년 발간한 치매 예방 권고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 의견이 아니라 각국의 보건정책과 임상지침을 움직이는 권위 있는 지침인데요. 란셋 의원회는 전 세계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14가지 우리 삶에서 개선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선정했고 이는 전 세계 치매의 약 45%, 거의 절반이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한 가지 치매 위험 요인을 뜻하고 그 안에 있는 숫자는 그 요인을 없앴을 때 그 요인 때문에 발생하던 치매가 사회 전체에서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인데 이것을 인구 기여 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청력 손실의 인구 기여 분율이 7%면 사회적으로 난청을 제대로 예방하고 치료하면 전체 치매 발생의 7%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값은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예측치는 아니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 치매 유병률과 환자 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나라와 인종,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위험 요인의 수준과 분포가 다르며 이는 전 지구적인 불평등 문제와도 깊이 연관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치매 연구의 80%가 유럽이나 북미 같은 백인 중심의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브라질의 경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브라질에서는 치매 위험 요인 14가지를 모두 합쳤을 때 치매 발생에 기여하는 비율이 5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5%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청력 문제와 신체 활동 부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말은 곧 브라질처럼 위험 요인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그 요인을 줄였을 때 예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느리거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단순한 개입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생활 여건이 어렵다 보니 위험 요인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개입을 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데 소수 민족인 마오리 원주민 집단이 유럽계나 아시아계 집단에 비해 치매 위험 수준 요인이 더 높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내 나이에서 바꿀 수 있는 알츠하이머 회복 탄력성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전 생애에 걸친 라이프 코스 치매 예방 모델에 의하면 각 연령대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다르므로 지금 내 나이에 맞춰 집중해야 할 치매 예방 요인을 먼저 관리하면 효과적입니다. 퍼센트 숫자가 붙은 항목은 2024년 란셋 위원회가 제시한 14가지 요인이고 숫자가 없는 항목은 공식 14가지 요인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2020년 란셋 신경학 종설 리뷰 논문에서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이것도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정리한 중요 인자들입니다. 10대 청소년기에는 학교 교육 기간을 늘리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성인기 인지 예비력의 토대가 되고 전체 치매의 5%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기에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 30대 청년기는 배우자를 만나고 사람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나 우울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인지 자극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환경에 노출되면 향후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배우며 인지적 도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의 초기 중년기는 머리 사고 예방과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핵심인데요. 머리 외상은 40대의 중요한 치매 예방 인자입니다. 전직 프로 축구 선수 7,600명을 일반인 23,000명과 비교한 대규모 연구에서 축구 선수들의 신경퇴행성 질환 발생이 약 3.7배 높았고 치매 위험 증가는 헤딩이 잦은 수비수, 선수 생활 15년 이상인 선수들에게서 가장 컸고 골키퍼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또 40대의 흡연, 비만, 과도한 음주, 불건강한 식사와 같은 먹고 마시는 생활 습관이 5, 60대 다음 세대의 대사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5, 60대는 가장 많은 항목이 몰려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력 손실과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 7%고 우울증이 3%, 신체 활동 부족, 고혈압, 당뇨가 각각 2%입니다. 이 시기에 청력 저하가 있을 때는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포함한 조기 개입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당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이틀의 근력 운동을 잘 챙기시고요. 지질, 혈압, 혈당 수치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스트레스도 이 시기에 치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과도한 야근이나 통제감을 느끼기 어려운 업무 환경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 80대 이후에는 관계, 감각, 환경이 중요 키워드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5%로 가장 크고 대기 오염이 3%, 교정되지 않는 시력 저하가 2%를 차지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인자 중 하나인 공기오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 미세먼지, 특히 지름이 각각 2.5,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PM2.5와 PM10 같은 미세 입자들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블랙카본이라는 성분이 더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1,800만 명을 7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블랙카본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은 주로 심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을 통해 치매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프랑스의 장기 연구에서
공기 속 PM2.5 농도를 12.2 감소하자 치매 위험도 15% 감소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세계 많은 도시의 공기의 질이 WHO 권고 기준인 5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의 수십 배를 넘는다는 점으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사실 방치된 시력 문제는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시력 상실은 치매 위험을 평균 47% 높입니다. 단 모든 눈질환이 같은 위험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백내장이 17%,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4%까지 치매 위험을 올리지만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은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치료하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20년 이상 3,000명을 추적한 결과 백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29% 낮았습니다. 시력 손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미국 전체 치매 유병률의 약 1.8%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시력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마다 정기 시력 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백내장 수술을 적기에 받는 것, 안경이나 돋보기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의 중요한 치매 위험 요인입니다. 지금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혼자 사시나요? 가족이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보다 적게 만나시나요? 모임에 거의 나가지 않으시나요?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고립에 가까운데 12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이런 경우 치매 위험이 평균 26%나 더 높아졌습니다. 외로움도 독립 위험 요인인데요.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어도 나는 고립됐다고 느끼는 감정인데요. 이러한 주관적 외로움 자체도 치매 위험을 26에서 58%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활동을 늘리면 도움이 될까요? 답은 어느 정도 예스입니다. 운동, 인지훈련, 식습관 개선과 함께 사회활동을 더한 프로그램에서는 24주 만에 6점 정도 인지 점수가 소폭 좋아졌습니다. 다만 사회활동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연결을 기본으로 운동, 인지자극과 같은 요소를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 관계의 질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의학 잡지인 란셋에 보고된 연구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사는 65세 이상 1,200명은 6년에서 9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요. 독신에다 혼자 사는 경우는 치매 위험이 1.9배 더 높았고 결혼했지만 혼자 사는 경우도 1.5배 더 높았습니다. 만날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없는 경우도 위험을 높였죠. 흥미로운 점은 자녀를 자주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한 번을 만나더라도 만남이 만족스러우면 위험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를 보고 속 썩이는 자식은 오히려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결과를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주 1회 이상 자주 만나더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치매 위험이 1.4배 올라갔습니다. 즉, 자주 많이 만나는 것보다 만족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14가지 치매 위험 요인들을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관리해야 할까요? 사실 위험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고리를 끊으면 도미노처럼 다른 요인도 함께 좋아져서 하나의 개입이 다른 위험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난청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청력이 10데시벨 떨어질 때마다 치매 위험이 16% 올라가며 특히 배경 소음 속에서 대화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음 속 어음 인지 저하가 있으면 위험이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대화가 힘들어지면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겠고요. 또 듣는데 뇌 자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다른 인지활동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셋째, 난청과 치매 모두 혈관 건강과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달팽이 관이나 뇌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청력과 인지 기능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치브 연구는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난청만 있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보청기가 인지 기능에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이면서 흡연도 하고 교육 수준도 낮고 혼자 살고 당뇨, 고혈압, 만성 질환까지 겹친 취약한 집단에서는 보청기를 쓰게 하자 3년 뒤 인지 저하가 무려 48%나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보청기라는 단순한 개입이 의사소통 개선, 사회적 고립 완화, 우울증 감소, 활동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다른 여러 위험 요인에도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연쇄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14가지 위험 요인 목록에 수면이 없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핵심은 이 란셋 권고안이 개별 연구 한두 편을 보지 않고 증거의 숲 전체를 본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무는 진한 초록빛으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신호를 주지만 그 옆 나무는 연두빛으로 효과가 약하게 나오고 또 어떤 나무는 빨강처럼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입니다. 개별 연구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도 전체적으로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면 란셋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란셋 위원회에서 14가지 위험 요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을 봅니다. 고품질의 일관된 연구가 있고 측정이 신뢰할 만하며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발병 최소 10년 전에 나타나고 인과 방향을 생각할 수 있고 개입했을 때 실제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연구자들은 하루 6시간 이하 단기 수면이 정말 치매 위험을 높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연구 11편을 모아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치매 발병 10년 이내에 있었던 추적 기간이 10년 이하인 연구들에서는 단기 수면을 하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평균 4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구들마다 결과 차이가 컸는데 이는 아마 적게 자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게 자도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이나 통증 때문에 뒤척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50만 명 이상이 포함된 치매가 생기기 10년 전의 수면 습관을 본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과 치매 위험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기 추적 연구에서 보인 치매 위험 증가는 수면이 치매의 원인이라기보다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영국 공무원들을 23년간 추적한 화이트홀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체중이 정상일 때는 수면 시간이 짧든 보통이든 치매 발병률에 큰 차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비만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만 자체가 치매 위험을 높였고 여기에 비만과 단기 수면을 동시에 가진 경우 위험이 단순히 더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상승작용을 해 훨씬 증가했습니다. 이제 비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14가지씩이나 되는 치매 예방 개입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묻지만 제 답은 안 하면 더 큰 돈이 든다입니다.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식품 제조 단계에서 소금 함량을 줄이는 정책 하나만으로도 4.49조 원을 줄일 수 있고 설탕 함량을 낮추면 약 1조 9,500억 원이 절감됩니다. 또 대도시에서 탄소 저배출 구역을 확대하면 약 4,859억 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 약 1,701억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투자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4가지 치매 예방 인자, 과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의지와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 담배 끊기, 체중 관리, 술 줄이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5가지 정도고요. 다음, 난청, 우울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시력 저하 같은 질병은 의료와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과 교육 기회는 사회 전체가 함께 바꾸는 살아가는 환경의 문제로 개인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환경이 바뀌면 개인의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 지도는 미국 전역의 동네별 사회 경제적 여건을 보여주는 ADI 지표입니다. ADI는 소득, 교육 수준, 고용 상태, 주거의 질과 비용 등 17가지를 종합해 각 지역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점수로 매긴 겁니다. 색깔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갈수록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한 지역이고 치매와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적 장벽과 빈곤, 불평등은 변화를 가로막지만 또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예방 개입의 효과는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크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 계층에 주목하고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부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흔히 노인들을 위한 것이고 8살 어린이는 치매라는 단어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은 일찍 시작하여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작점에 있든 끝자락에 있던 생애의 어떤 시기에도 치매로부터 소중한 나의 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삶의 경험 요인 이야기입니다. 소개드릴 연구는 미국 신경학회 곡식 학술지 뉴롤로지에 작년에 게재된 저의 논문이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가 세웠던 가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그저 생물학적 시스템일 뿐이라면 치매 병리가 쌓이면 당연한 인과관계로 치매가 발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영어로는 휴먼빙이라고 하죠. 단순한 생물학적 시스템 그 이상의 존재일 거라고 믿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각기 경험하는 삶의 경험 변수들이 이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저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저의 가설을 검증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유전자의 영향이 워낙 강력해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의 힘이 거의 작용 못할 거라고 알려진 우성 유전 가족성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단을 선택했습니다. 이 질환은 APP, PSN1, PSN2라는 3가지 중요한 치매 유전자 변이 때문에 치매 증상이 발병하는 나이가 30, 40대로 빠르고요. 또 치매 발병 시기가 부모와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엄마가 50세에 치매가 발병하셨다면 나도 같은 나이에 발병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은 사실상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경험이 발병 나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만약 이 불리한 집단에서조차 삶의 경험 변수가 치매 발병 나이를 늦추는 데 작용한다면 이는 비유전적 요인이 정말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번 연구를 가능하게 한 다이안 국제협력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버드, 메이오 클리닉, 독일과 호주 등 전 세계 10개국에 20개 이상의 치매 연구기관이 참여해 증상 발생 수십 년 전부터 장기 추적하며 임상검사와 뇌 영상, 혈액과 체액 자료를 표준화된 절차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귀중한 자원이며 이번 연구는 한국 연구기관이 주도해 발표한 첫 다이안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유전성 알츠하이머 환자 그 가족 529명을 10년 동안 추적하면서 치매 병리 단백질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경험과 행동 양식까지 함께 분석한 결과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에서는요. 타우 병리가 많이 쌓였는데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높은 회복 탄력성 그룹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타우 병리가 많으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봤고요.
혹은 타우 병리가 적은데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두 분 간에 인지적으로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잘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실성,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태도에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부모보다 더 늦게 발병한 사람들을 높은 회복 탄력성 그룹으로 보았는데 이 경우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경험이 치매 발병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성실성이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입시, 승진, 출세와 같은 그림부터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전 지구적 레벨로 시야를 넓혀보면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주머니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도, 남미의 커피 농장에서 땡볕 아래 수확하는 농부도, 손주를 하루 종일 독박 육아하는 할머니도 모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라는 성실성의 정의에는 부합하는 거거든요. 비록 이런 모든 전 지구상의 성실함이 반드시 높은 지위나 부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한 삶을 선택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치매 예방 분야에서만큼은 성실성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절 가능한 중요한 예방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는 성실함을 그동안 기존 치매 연구에서 주로 다른 특정한 인지 기능 점수나 혹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규 교육 수준과는 별도로 개인의 전생애 동안 뇌의 활동성과 목적성을 유지하는 습관으로 굳어진 어떤 고차원적인 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삶의 경험 인자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타인에 대한 이타적 협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맥이 넓은 양적 사회활동이 아니라 타인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서로를 위해 이타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의 질적 측면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우성 유전 알츠하이머 환자 데이터에서는 최초로 참가자 전체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 습관 지표의 시간적 변화를 3차원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타우 단백질 병리, G축이 성실성 지표를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치매가 발병하지 않는 그룹, 파란색은 발병한 그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매가 발병한 그룹과 발병하지 않는 그룹의 성실성 지표는 아주 인생의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간격을 두고 벌어져 있고 놀랍게도 그 간극은 전생에 걸쳐 유지됩니다. 즉 치매가 발병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발병하지 않은 사람의 높은 성실성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적 영향이 매우 강한 집단에서도 성실성이 일생 전반에 걸쳐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 결과 성실성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타적 협력과 같은 요소는 회복 탄력성을 높였고 중강도 운동과 정규 교육은 병리 저항성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실성은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고 미래의 치매 발병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우성 유전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도 치매 발병 시기는 단순히 유전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회복 탄력성을 키워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연구실 데이터를 넘어 현실 세계의 치매 친화적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회복 탄력성 요소가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영어로는 알츠하이머 페이션트입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people living with dementia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할지는 모르지만 두 단어에는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선명히 드러납니다. 아마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용어에는 만약 치매가 시작되더라도 나는 최대한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 알츠하이머 병리가 처음 쌓이기 시작해도 생각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유지되는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특히 초기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웃과 산책을 하는 일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치매라는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어리석을 치자에 어리석을 매자를 씁니다. 일본은 2004년부터 낙인적 표현을 버리고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요. 대만 역시 2001년 무렵부터 실지증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도 2012년도에 뇌퇴화증으로 바꾸자는 국민 공모를 진행했지만 아직은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여전히 사회적, 의학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 지도일까요? 바로 일본 마츠다시의 디카페의 지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스타벅스 저펜이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 바로 디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카페에는 디멘시아, 치매, 다이버시티의 다양성, 디어, 친밀감의 D를 뜻합니다. 이 카페의 출발점은 치매가 있어도 여전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당연한 욕구를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는 치매와 관련된 안내 자료가 비치되어 있고 때로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직접 직원이 되어 음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밝혀진 회복 탄력성의 요소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이타적 협력이 이 카페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는 이미 이런 치매 카페가 2022년 기준 전국에 8,182개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시설 중심의 골든 플랜에서 가정과 지역 중심의 오렌지 플랜으로 치매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2015년 개정한 신 오렌지 플랜의 핵심은 치매가 있어도 살던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관리 대상도 노년층뿐만 아니라 30, 40대의 청년층 종기 치매까지 확대했죠. 또 전략은 국가에서, 실행은 지역에서라는 슬로건 하에 노인클럽, 자치회, 자원봉사자, NPO까지 참여해 동네 단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서구 여러 나라의 치매 친화적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CP 제도를 운영합니다. ACP는 영어로 Advanced Care Planning이라고 흔히 인생회의라고 불리는데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앞으로 계속 지키고 싶은 생활 습관, 누구와 함께 어디서 지내고 싶은지, 원하는 의료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지 미리 기록해두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태가 진행돼서 재택 돌봄에서 시설 요양으로 넘어가더라도 시설에서의 생활이 집에서의 일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 도쿄에서 팝업 형태로 열리는 Mistaken Order 레스토랑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We opened a limited period pop-up restaurant where all the waiting staff are dementia patients. And what do we call ourselves? ごめんなさい、これ。ちょっと忘れるんやけど、ごめんなさいね。こっち今、なんだっけ言えないですよね。おしゃれで、お料理がすごく美味しく、でもその結果、間違えてしまったら、笑ってごめんねって、全然いいですよって言える、そういう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一番大事。看板を掲げることで、間違えてもまあいいかっていう印象があってもなくても、心がとても軽くなる、ハッピーな空気が生まれたんだろうな。注文間違えるレストランがあってもいいじゃないか。
がかかるようにするのなら Companies have taken notice and want to participate. この料理店の中で起きたことが社会全体に広まったら誰もが生きやすい社会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이 레스토랑에 가면 입구 한쪽 벽에 운영 방식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업원은 모두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가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어떤 메뉴든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하고 맛있는 요리들로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거는 손님들이 그 실수에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즐긴다는 겁니다. 실제 손님들의 37%가 주문과 다른 음식을 받았지만 99%는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비밀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종업원들이 보다 쉽게 기억하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메뉴를 피자, 함박스테이크, 물만두처럼 두세 가지로 단순화하고요. 근무 시간도 하루 4시간으로 짧게 조정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티나지 않은 조용하게 지원을 해서 치매 친화적인 근무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설계 덕분에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나온 회복 탄력성을 높여 치매 발병을 늦추는 삶의 경험 요소인 성실성과 이타적 협력 요소가 녹아져 있습니다.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고 서빙을 하고 또 역할과 목표를 갖고 손님과 동료에 대한 책임감을 기대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주문이 틀리는 레스토랑은 일본 후생노동성 청사내 중식당 류코에서도 열렸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정책 결정자인 공무원들이 주문을 틀리는 레스토랑을 직접 경험하고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실마리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연에서 그 주문이 틀리는 레스토랑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문이 틀리는 레스토랑 그 운영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자, 재미있으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햇살님. 새로운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인지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설기님. 92세 아버님이 일상생활은 지장 없지만 금방 말한 것도 까먹고 계속 하던 말을 계속하면 치매 증상일까요? 사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느냐이지만 초기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많이 질환들마다 겹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아밀로이드 펫을 포함한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똑까비님, 사회적 고립은 이해가 가는데 시력 상실과 난청이 이렇게 치매 위험이 높을 줄 몰랐어요. 습득, 정보량 차이일까요? 네, 사실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력 상실과 난청은 정말 전 지구적으로 보면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순위가 높은 그 치매 위험 인자입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시력 상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밀로이드가 뇌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눈에도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치매가 진행이 되면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하는 시각 연합피질의 기능조차도 같이 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기님, 미스테이큰 오더 레스토랑 같은 모델을 우리 지역에서 하려면,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모델이 가능하려면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문제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소개드렸듯이 메뉴가 디저트 한두 가지 정도, 본 메뉴는 두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단순화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자원봉사자나 의료인들이 티나지 않게 이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런 서포트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레스토랑의 공간적인 동선 설계도 이 치매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송경지롱님, 미스테이큰 오더 레스토랑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비슷한 사례를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재밌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올 하반기에 치매 친화적 공간과 관련된 저의 책이 출간된 예정이니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가비님, 비만과 수면의 상호작용이 치매 발병을 높인다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한 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정상 체중인 분들은 적게 자나 아니면 충분히 자나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이 되면 짧은 수면과 정상 수면 사이에 치매 발병률의 차이가 납니다. 즉 짧은 수면 자체가 발병률을 높인다기보다 짧은 수면과 비만이 상호작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로 치매 발병을 높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